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드디어 내일입니다. 아마도 가장 뜨거운 재보궐선거 중 하나로 남을 듯한데요. 여야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은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연결합니다. 조명아 기자. 네, 홍대 젊음의 거리입니다. 조금 전부터 이곳 홍대 앞에서 진행된 박영선 후보의 유세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청년주택과 데이터 바우처, 대중교통비 지원 등 주요 청년 공약들을 강조하며 2030 세대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면 홍대와 연남동 일대를 돌며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박 후보의 오늘 새벽 4시 구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출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6411번 이른바 노회찬 버스에 탄 겁니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내려 새벽 경매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새벽을 여는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또 그런 고마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 무엇이 생각납니까? 물대포, 또다시 그런 물대포가 뿌려지는 그런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숨 돌릴 틈도 없는 공식 선거전 마지막 날, 느낌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날 느낌 어떠신가요? 지금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 심판하자. 네.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오늘 네, 물론 뭐 힘들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다시 오후 내내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다시 광화문 광장인데 촛불 정신을 되새기면서 민주당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 시간 유세 현장을 연결합니다. 배주환 기자. 네,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신촌에 도착했는데요. 곧 마지막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총출동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치러지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20, 30대 젊은 층 표심의 막판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 후보는 오늘 아침 광진구 자양동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했던 지역구인데 오 후보는 그때의 공약을 지킬 기회가 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었는데 그 약속들이 전혀 지켜질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후 노원, 강북, 은평, 서대문 등 상대적 열세 지역인 강북권 9곳을 샅샅이 누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시장과 골목을 찾아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며 사진 촬영을 했고 가는 곳마다 청년층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젊은이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대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시를 바꿔놓겠습니다. 또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의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은 힘이 없지만 뭉치면 그게 무능을 심판하고 위선을 심판하고 그리고 부패를 심판하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소 15%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실제 투표로 이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 후보는 잠시 뒤 동대문 남평화상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부산 시내를 꼼꼼하게 돌면서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진구를 출발해
남쪽의 영도, 북쪽의 기장군까지 11개 지역을 도는 릴레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닌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라면서 부산 경제를 살릴 유능한 일꾼인 집권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치는 이 부산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실패한 대통령의 참모, 전문 훈수꾼이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부산에 합류해 가덕도 신공항과 경부선 지하화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보증서서 김영춘 후보가 우리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 확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손잡고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해운대에서 출발해 유세차로 부산을 한 바퀴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중간엔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에 들러 조기 추진을 약속하며 여권발 개발 공약 바람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여 따지고 야 따질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되면 이 가덕도 공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성추문 폭로 사주, LCT 매입 등 각종 의혹들은 싹 다 거짓말이라면서 민주당에 투표하면 실정과 무능, 위선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정책 선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근거 없는 흑색 선전만 일삼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다간요 민주당 부산에서 사라집니다. 각각 일꾼론과 심판론을 내세우며 격돌했던 두 후보는 모두 늦은 밤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에서 거리 유세를 끝으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가장 치열한 재보궐선거로 기록될 거라는 평가는 여야 사이 주고받은 고소고발만 20건 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곡동 의혹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이 파이시티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파이시티는 양재동의 복합 유통센터를 추진하던 사업으로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오 후보가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이 이걸 모를 수 있었을까요?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시점은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1월.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과거 이 사업에 대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 회의록도 공개하며 오 후보의 거짓말이 또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도 측량 현장에 간 적 없다는 오 후보의 발언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베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셨는데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 사진 언뜻 보아도 그 주장하는 그 브랜드가 아닌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국산 브랜드입니다. 파이시티 문제에 대해서도 캠프 비서실장은 공직도 아니고 단순히 후보를 도와주는 건데 그것까지 문제냐며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곡동 관련 증언자를 의인이라 치켜세운 민주당을 비난했고 또 생태탕집 사장 등 증언자를 잇따라 출연시킨 TBS를 향해선 정권 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처음 불거진 뒤 한 달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고받은 고소고발은 20건이 넘어 선거 이후까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사실 서울시장에는 후보 12명이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3위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작은 정당 또는 소속이 없는 후보 10명이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인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단 한석뿐이지만 군소 후보들 중에선 유일한 원내정당 출신입니다. 당 이름처럼 모든 서울 시민에게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성평등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강조합니다. 30대 젊은 패기로 거대 양당 후보들에겐 거침없이 일갈하기도 합니다.
내곡동 땅과 거짓말 논쟁하는 사이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첫 TV 토론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와 설전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기득권 카르텔이 문제라며 부동산 비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 슬로건은 다 썩었다 싹 바꾸자입니다. 그래서 서민 행복을 위한 서울혁명은 이 선거가 끝나도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대선을 포함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벌써 7번째 출마입니다. 대표 공약은 시 예산의 70%를 국민 배당금과 출산수당, 심지어 연애수당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허경영이가 당선되지 않으면 여야 싸움판이 돼서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데.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서울을 내세우며 출마한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유세가 종종 겹친 오세훈 후보 측과의 충돌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성 혼자도 안전한 서울을,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탄소 중립 서울을 외쳤습니다. 공약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10명의 군소 후보들은 거대 양당이 간과하는 이슈와 정책을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던 인천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내부를 조사해 봤더니 문 손잡이와 세면대, 아이들 장난감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방문했던 호프집과 인근의 노래방까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이가 생활치료센터로 가기 위해 구급차에 탑니다. 아빠는 음성이지만 함께 입소해야 합니다. 뭐 아기들이 확진이 좀 많아가지고 안 아프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따님이랑? 네, 제가.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 오늘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살과 5살 어린이집 원생이 3명이고 교사 가족들과 지인 등이 12명입니다. 이로써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어났는데 교사 12명 중 9명, 원아 43명 중 11명이 확진됐습니다. 2층짜리 어린이집 내부를 검사했더니 사람 손이 닿는 거의 모든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문 손잡이와 스위치, 수도꼭지, 세면대, 아이들 장난감까지 검사한 46곳 중 76%인 35곳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정도면 꽤 오랫동안 오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교사가 첫 증상을 보인 건 지난달 19일쯤, 확진 판정을 받기 2주 전입니다. 어제 사망한 50대 원장도 열흘 전부터 몸살 증상이 있었는데 2번이나 병원에 갔지만 코로나인 줄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관내 280여 개 어린이집 교사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분위기도 뒤숭숭한 데다 정상적인 보육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하시지만 지금은 소수의 인원만 긴급 보육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인근 호프집, 동전 노래방과 관련해서도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5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원장 돌아가셨다고 벌써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많이 걱정해요. 다 놓친 애들 다 걱정이죠. 뭐. 방역당국은 교사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전국 13개의 자매교회를 가진 수정교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도들이 각 지역을 오가면서 대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까지 164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수정교회, 건물에 집합 금지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확진된 교인 1명이 이 교회를 다녀간 후 신도와 가족 등 3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배와 같은 공식 종교 활동 외에 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소모임이나 숙식 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애들을 저기 보면은 너무 시끄러. 오늘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내려가서 항의까지 하고 그랬어요.
수정교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3개의 자매교회들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하며 매달 이른바 치유 집회를 해왔습니다. 주말이면 많이 오고 했었어요. 밥 해드시고 직접 식사 같은 거 많이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수집도 하고. 특히 지난달 29일 강원도 횡성의 치유 집회를 기점으로 전국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해당 지교의 교인들 위주로 7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1박 2일 동안 합숙해서 종교활동, 기타, 숙식을 같이 한 걸로. 이러다 보니 서울, 대전, 대구, 전주 등 수정교회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164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저도 확진자로 지금 병원에 와 있고요. 저희가 이동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퍼뜨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라서 그래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 밖에 울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직원 21명이 집단 감염되고 부산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17명 추가되는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8명으로 이틀째 4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자,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앞으로 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최대 변수인데요. 박윤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역 지표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에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1.07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해 12월 수준인 1.16으로만 올라가도 2주쯤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염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이제 작년 말 정도 수준으로 다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아진 점이 특히 불안 요인입니다. 수도권과는 달리 영업 제한이 일찍 풀리면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넓게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 제한 시간도 없애고 유흥업소 영업도 재개한 것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4차 유행에 진입한 건 아니지만 느슨해진 방역 태세를 더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오는 6월까지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확산세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할 수 있다며 인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 사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이미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3개나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일단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등 뻔뻔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경찰서를 빠져나오던 피의자 김태현이 기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정말 반성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시면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정말 반성한다는 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시면 없습니까? 왜 그랬나요? 왜 살해하신 건가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의 심리 상태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태현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 범행에 이르기까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태현이 졸업한 서울 강남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기루나 이런 거 했지 이미 경찰서는 다 간 것 같은데. 김태현은 이미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3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 모녀를 살해하기 불과 2주 전에 여고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작년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다 붙잡혔습니다. 김태현의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선 음란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기록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범행 전후 김태현의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 온라인 게임을 무려 3,600시간 넘게 했고 범행 전날에도 이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흉기살인 수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범행 당일엔 마트에서 흉기를 훔쳤고 범행 직전 피해자 집 근처 PC방을 찾았다가 20분 만에 다시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태현은 세 모녀를 살해한 뒤 가방에 미리 챙겨간 여벌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현장 검증 없이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금요일쯤 김태현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북한이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 개막식을 관람합니다. 남북 간 대화는 급진전됐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서울 평양올림픽 공동 개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북남 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지만 지난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은 상황. 정부는 오는 7월 열릴 도쿄올림픽을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 위기에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선수 보호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악화된 북일 관계와 국제사회에 잇따른 제재 등에 대한 불만이 녹아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코로나든가 인권 문제의 부정적인 기류에 대한 공세적 외교적 차원이라고 봐요. 일본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남자 골프 세계 1위인 더스틴 존슨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외국 선수단의 사전 압숙 훈련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참 선언이 다른 나라들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今北朝鮮の参加については今申し上げたところでありますから東京オリンピックIOC 等との調整ということを注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우리 정부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북한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아직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600명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저희 MBC를 찾아서 현지 시위대와 함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얀마 양곤 남부 지역의 남다공. 최근 군부는 시민들에게 전쟁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제일 심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로켓으로. 사람들이 날아갔죠. 부상을 많이 입었죠. 네. 수류탄은 5개요. 수류탄을 5개를 터뜨렸다고요? 네네, 터뜨렸어요. 시민들에게 시위하는 곳에다가. 어른과 아이, 여성의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고문과 폭행이 자행되고 집안까지 총알이 날아들고 있는 상황. 지난주에 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있다가 그냥 총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군경은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며 즐기거나 상점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진압대가 시민 여성을 겁탈한 뒤 시신을 그대로 버렸다는 의혹이 있는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런 시체들을 걷지도 못해요. 네, 걷으라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총으로 쏘고 어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체포를 당했는데 다음 날에 시체를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현재까지 사망자만 560여 명.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지금 이른바 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을 주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997년 후에 태어난 청년들이가 이번 쿠데타에 가장 큰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대부터 이 민주를 되고 나서 이 민주의 맛이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선택해놓은 정부를 선택을 아예 희망을 아예 끊어버린 그런 일이 되니까 군부의 총과 포탄에 맞서 시민들은 직접 만든 사냥총과 화살로 저항합니다.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만 3천여 명. 30여 년이 지난 지금 잔혹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잡혀갈까 봐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무섭다던 시민은 그러나 취재진에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섭죠.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미얀마 사람 다 같이 하나같이 마음 먹었고 그 먹은 마음 그대로 행동도 나가고 저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더라도.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요즘 검찰이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들추어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이 적절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수사 담당자만 알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엄중 경고하면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년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기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질문을 윤 씨 답변처럼 바꿔 적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입니다. 면담 보고서 초안과 중간 수정안, 최종안, 원본 녹취 파일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수사 기법까지 적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신문 모두 청와대가 김학의 사건을 일부러 부각시켜 기획사정했을 수 있다는 검찰의 시각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SNS에 피의 사실 공표라는 짧은 글을 올린 데 이어 취재진 앞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이 여론을 불러일으켜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보안을 지켜야 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관행을 질타했습니다. 수사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의도적인 유출이나 어떠한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을 훼손받을 것이고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도 의심스럽다며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따라 후속 조치, 즉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왔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로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 역시 회의 종료 10여 분 만에 조선일보에 유출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벌레가 들끓을 정도로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오랜 기간 방치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싶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믿을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해 12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12살과 5살 남매가 발견됐습니다. 집안 곳곳에 음식물과 쓰레기, 오물이 뒤섞여 벌레가 들끓을 정도였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꽉 쌓여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뚫지 않아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43살 엄마 유모 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서 열흘씩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엄마 유 씨가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빠는 학교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동생을 돌봤지만 발견 당시 동생은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 무료 예방접종도 받지 못한 동생은 왼쪽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도 현저히 떨어졌는데 집안에선 동생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은 엄마 유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방 출장을 핑계로 아이들을 방치했다며 특히 둘째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를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남매는 현재 장기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엄마 유 씨가 양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때까지 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요. 기사에 나섰던 것처럼 막 너무 마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컨디션도 좋고 괜찮아요.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유 씨는 출산 직후 이혼해 큰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들은 지금껏 남매의 양육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하나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을 문의한 여성을 술자리로 불러내서 막말까지 했다는 소식 며칠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대출이 절박한 이들이 늘면서 그들의 사정을 믿기로 한 은행들의 이른바 갑질도 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 상담을 원하는 여성 자영업자를 술자리를 불러낸 하나은행 지점장은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 있었고 눈도 충혈돼 있었고 숨는데 악수를 하자고 하시더니 두 손으로 제 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술자리에는 다른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지점장은 술을 강권했다고 합니다. 요즘 80년생, 90년생들은 처음에 이런 자리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어있다고. 코로나19로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 이들에게 대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은행은 갑 중에서도 슈퍼갑입니다. 농협에서 소상공인 대출 2,500만 원을 받은 김모 씨는 원하지 않던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네 카드 상품이 있으니까 카드 하나 만들어달라고. 저는 대출이 안 나올까 봐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했거든요. 보험, 적금, 펀드까지 가입을 권하는 상품은 다양합니다. 대출금을 이제 인질로 해가지고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앞에 보면 노후자금 하여튼 되게 많아요, 종류도.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대출 받으러 온 사람들 전용으로. 코로나19 대출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시중은행들은 대출 3건 중 1건에서 끼워 팔기를 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제일 많았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순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자기네 신용카드가 없는 고객에게 대출할 때는 카드를 팔라고 내부 공지까지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해준 대출은 자기들 돈도 아닙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 대출을 하면서 이런 갑질을 한 셈입니다. 지난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들의 이런 대출 꺾기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일제히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조금 전 제주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급하게 전해드립니다. 제주대학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와 화물차 2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인 제주대 앞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은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지만 사고 차량들이 남긴 잔해는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6시쯤입니다. 한라산에서 제주 시내 방향으로 제주대 사거리를 지난 지점에서 버스 2대와 화물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한 대는 가드레일을 뚫고 넘어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4.5톤 트럭은 가드레일에 차체가 걸쳐진 채 버스 위를 덮쳤는데요. 짐을 싣고 가던 1톤 트럭은 앞면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크레인을 동원해 사고 차량을 옮겼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4명이 숨지고 나머지 버스와 트럭 운전자 등 4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온 부상자들은 망연자실한 채 도로 여기저기에 주저앉았는데요.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진해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더니 매장에서 먹지 않고 포장해 갔으니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학원 강사 A씨는 아침 일찍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와 샐러드를 샀습니다. 점심시간, 냉장고에 넣어둔 샐러드를 꺼내 반쯤 먹었을 때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몸체에 노란색 다리가 수십 개 달린 진해였습니다. 놀란 고객은 뚜껑을 그대로 닫고 수업이 끝난 오후 늦게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 직원은 죄송하다며 샐러드를 환불해줬고 벌레가 든 샐러드를 먹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본사 고객센터에 샐러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을 다시 알렸습니다. 일주일 뒤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샐러드를 만드는 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진해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고 매장 밖에서 먹은 거라 회사 책임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조사와 이제 매장을 조사해봤다. 조사해봤는데 이거는 스타벅스의 책임이 아니라고, 테이크아웃이라서 이제 매장에 드신 게 아니라서 저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음료 쿠폰은 받았냐고 거듭 묻기도 했는데 마치 보상을 바라며 진해를 일부러 넣었다는 의심을 하는 걸로 들렸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을 했으니까 이건 돌려말하면 제 책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넣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 하지만 A씨는 매장과 학원까지 1분 거리인 데다 포장도 뜯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이 스타벅스 본사에 제보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 측은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설명 중에 오해가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협력사 공정 등의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황당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숨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차량 2대의 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차량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전남 곡성군 옥과면의 한 도로에서 빨간색 BMW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고 BMW 운전자인 3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BMW 차량이 역주행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과 역주행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지점 직전에 있는 갈림길을 놓친 BMW 운전자가 갑자기 유턴을 했고 지하차도를 지나 구분기를 역주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 상대 차량이 달려오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스피드 자국이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 표면에 나타나는 자국을 스피드 마크 자국이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엉뚱하게 불법 유턴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태평양 등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한국 원양어선에서 제발 집에 가게 해달라는 구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배에서 내릴 수 있게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문제는 망망대해에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 길랑 씨. 지난 1월 태평양 한가운데서 맹장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Kalau tidur juga kerasa harus miring tidur. Pertamanya panas dingin. Pertama panas dingin. Badan lemas. Kayaknya badan lemas. Terasa kena angin sedikit langsung dingin. langsung dinginan. Udah gitu. 어획물 운반선으로 갈아타고 한 달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선사 측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일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Enggak pelabuhan enggak. Anchor juga. Anchor. Cuma dia pakai buat tetap. 일본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은 길랑 씨는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온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양어선들은 한 번 바다에 나가면 길게는 2년 뒤에야 돌아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다른 배를 타고 귀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어선에서 돌아갈 방법이 없다며 선원들의 구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이 시야가 뿌옇고 형광등이라 불빛 밑에 빛 번짐이 심해가지고 물체를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국선에 편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My contract already expired, but I can't go back home.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지난 1월 질병청은 선원들에 대한 새로운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검사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으로 오는 운반선들도 선원들을 태워오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원을 중간에 태워오면 외국인은 모두 하선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원양어선에 탄 뒤 돌아올 수 없게 된 선원 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바다에서는 그 계약을 마치고 지금 교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교대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바다에서 돌아올 길을 막은 채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라며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바다에 떠돈다는 게 사실은 가서 일을 하면 모르는데 계약 기간도 다 종료돼가지고 지금 어디서 움직일 수도 없고 옮겨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거의 구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당초 다른 입국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던 질병청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 6년차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몇 달 동안이나 쉬쉬하다가 지난주에야 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에 21제곱미터짜리 집을 사택용으로 사들였습니다. 매매가는 9,300만 원. 이어서 가스공사는 같은 동 다른 층 집을 9,200만 원에 또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한국가스공사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서 사택 매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년차 직원 A씨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거래 모두 매도자가 같았습니다. 특이한 이름의 매도자를 이상하게 여긴 회계부 직원이 확인해보니 이 매도자는 직원 A씨의 부인이었습니다. A씨는 공사가 작년 연말쯤 1인용 사택을 구매할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배우자에게 작년 2월과 4월 아파트 두 채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럼 가스공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 계약을 할 때? 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걸 알았죠. 아, 가스공사 직원의 부인이라는 거? 아. 그리고 작년 연말 부인은 매도자로 남편은 매수자인 가스공사 담당자로 나서 첫 거래를 했습니다. 부인은 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첫 거래가 문제없이 끝나자 부부는 두 번째 거래에서 차익을 1,500만 원으로 올려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회계 담당 직원이 취소시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부인 이름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든 뒤 사택관리 용역업체에 청소 용품을 판 것처럼 서류만 꾸며 가스공사에서 수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사택용으로 구입한 전자기기나 가구를 본인이나 가족 집으로 옮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해 말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쉬쉬해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직원을 지난주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부당한 부동산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희석 씨 사건 이후 경비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경비원의 호칭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등 경비원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아파트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 죄를 없는 경비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입주민의 갑질과 폭언, 폭행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석 씨. 경비원들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 이 사건이 벌어진 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이곳 경비원들은 올 1월부터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자 155명에게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벌여서 채택된 호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인격적으로 좀 잘해줄 수가 있을까? 용어부터 순화를 좀 시켜보자. 호칭만 바꿨을 뿐인데도 왠지 기분이 좋고 존중받는 느낌까지 듭니다. 경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관리원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진급된 기분. 굉장히 부드러워요, 관리원이. 차로 말하면 고급차로 느껴지는 게. 책임감도 더 강해졌습니다. 경비는 그냥 이름이 아래로 보이는데 관리원 하면 고급스러워가지고 전체를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주인의식이 강해졌죠. 단순히 아파트를 지킨다는 좁은 개념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폭넓게 일한다는 개념으로 계약서 명칭도 바꿨습니다. 주민들은 구청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서 관리원 휴게 공간도 리모델링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나무 판때기로 깔아가지고 엄청 불편했거든요. 이제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주민들이 기증한 운동기구로 체력 단련도 합니다. 거꾸리 같은 거 운동을 조금 하고 있어요. 피로가 확 풀려요. 일하는데 아주 뿌듯합니다. 주민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도 관리원들의 반응이 반갑습니다. 좀 존경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대우해 드린다는 게 뿌듯하네요.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시작한 작은 호칭 변화.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포스코의 가스전 사업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의심된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죠. 이 포스코는 군부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2년 전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팔았는데 포스코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고 미얀마 군 수뇌부를 한국에 초청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미얀마 해군 창설 7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번에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훌라잉 장군과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미얀마 군부가 새로 구입한 군함이 취역했습니다. 모아따마함, 길이 122m, 무게 12,000톤으로 미얀마 해군의 함정 가운데 가장 큽니다. 헬기 2대, 장갑차 15대, 무장병력 250명을 실을 수 있는 상륙 수송함입니다. 이 군함은 한국이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 기업 대선조선입니다. 군함을 수출할 당시 이미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대량 학살한 사건 때문입니다. 대선조선의 최대 주주는 수출입은행, 즉 한국 정부입니다. 대선조선은 자기들은 국내 기업의 주문을 받았을 뿐 미얀마 군부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선조선이 말한 국내 기업은 누굴까? 취재 결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넣었고 배를 받아서 미얀마 군부에게 넘겨준 것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무기를 구매 대행해준 겁니다. 2019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상륙 수송함의 진수식. 미얀마 해군 2인자를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를 초청한 기업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에 대해 미얀마 군부와 관계가 없다. 국영 석유 기업과 합작했을 뿐이라며 군부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함을 구매 대행해줄 정도로 미얀마 군부와 밀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포스코는 이 거래에 대해서 군함을 판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상선과 비슷한 배를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말이 될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정부에서 무기 수출 허가까지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남상훈 기자입니다. 2017년 2월 유엔 인권사무소는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2018년과 19년 사이 미국은 미얀마 군 수뇌부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고 유럽연합은 미얀마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포스코의 군함 수출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력물자에 해당하는 LPD가 미얀마 해군에 넘어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왜 미얀마 군부의 군함 구매를 대행해줬을까? 포스코는 우리는 군함이 아니라 민간 상선과 비슷한 다목적 지원선을 팔았다. 구매자가 미얀마 군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배를 팔았을 뿐인데 미얀마 군부가 군함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2018년 당시 군함을 계약하면서 방위사업청에서 군용물자 수출 허가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가 이게 군함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절차를 지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지탄을 받는 미얀마 군부를 도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뒤인 지난 3월 12일부터 미얀마의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학살이나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나라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 무기거래조약 비준국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은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기에 그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기조가 달라진 겁니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백신을 자국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백신 수출을 제한할 경우 백신 제조사와는 물론 공급이 부족한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도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파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101만 4천여 명을 기록해 접종 시작 39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도입된 백신을 쌓아두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물량으로 2차 접종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얀센 백신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왜곡한 논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일본 우익단체와 관련돼 있다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됐습니다. 램저가 우익 성향의 대학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곳에 돈을 댄 단체가 아베 내각을 지지했던 최대 보수단체였던 겁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2019년 7월 일본 우익의 집결지로 불리는 레이타쿠 대학 초청으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 설립된 일본 문명연구 포럼이라는 보수 학자들 모임의 임원도 맡았습니다. 같은 임원진의 이 대학 제이슨 모건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램지어가 논문마다 빠짐없이 감사하다고 표시한 대상으로 대표적인 위안부 부정론자입니다. Who's running this information? Well, why? Why is Japan being attacked? Why? Why are they building comfort women statues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이 대학의 뿌리이자 운영 주체는 유사종교 성향의 모랄로지 재단, 램지어가 이사를 맡은 연구 포럼에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일본학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 즉 지일파 학자를 키운다는 게 사업 목표였습니다. Look at Japan and look at the U.S. I look at Japan and I see a pretty safe, low crime environment. I don't see a whole lot of problems there. 모랄로지 재단은 일본 최대 보수단체 일본 회의도 재정적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아베, 스가 등 전현직 총리도 이 단체 회원입니다.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 회의, 거기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모랄로지 재단, 그 재단의 지원을 받는 일본 문명연구 포럼이란 연결고리 끝에 램지어가 있는 셈입니다. 이스턴 일리노이대 이진희 교수는 이로써 램지어가 일본 우익의 논리를 대변해온 실마리가 잡혀간다고 평가했습니다. 램지어가 일본 우익단체와 연을 맺은 2019년은 위안부 왜곡 논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일본 우익과 램지어의 접점에 관한 자료를 하버드 대학도 최근 파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중에는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지만 회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번 돈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세금 회피가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오늘 미국 정부가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한 거대 공룡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은 별로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조세 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낸 세금 총액은 2,300억 원, 네이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이 나라에서 번 돈을 왜 그 나라에 가서 낮은 세금으로 내고 갑니까? 이 나라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조세 정의에?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율 최저 한도를 12% 정도로 정해놓고 더 내리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율을 찾아 도망갈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오늘 G20 국가들과 법인세 최저 한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이걸 피해 도망가지 못하게 미리 막겠다는 뜻입니다. It's about making sure that governments have stable tax systems that raise sufficient revenue to invest in essential public goods and respond to crises.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직 증세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연대나 양극화 완화나 이런 차원에서 조세제 개편이라든가 세율 조정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은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일인 내일 MBC가 특집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저녁 8시 15분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표 상황도 초대형 LED 화면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선거방송의 명가 MBC가 준비한 선택 2022를 엄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MBC는 주요 선거 때마다 출구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환호의 순간
손에 땀을 쥐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내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출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출구조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과 부산의 투표소 80곳에서 유권자 약 1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의 과거 성향, 그리고 전화조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분석, 그리고 당일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내일 저녁 8시 15분 MBC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초대형, 초고화질 LED 월을 통해 출구조사 결과가 전격 공개됩니다. 길이 20m, 높이 2m의 초대형 LED 월에는 지역별, 연령별 유권자 표심이 크고 시원하게 가감없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왕종명, 이재은, 김재영, 김철웅 앵커를 비롯한 MBC 간판 앵커들과 기자들이 총출동해 실시간 개표 상황과 주요 판세를 정확하게 짚어줄 예정입니다. 개표가 1%만 이루어져도 당선자를 정확히 예측하는 MBC만의 당선 예측 시스템 적중 2021은 더욱 강력해져 돌아옵니다. 선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다양한 볼거리, 박진감 넘치는 영상들도 풍성합니다. 개표 방송과 함께 이어지는 특집 100분 토론에서는 선거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전국을 전망합니다. 크게 보는 선택 2021 개표 방송은 내일 저녁 7시 30분 특집 뉴스데스크와 함께 방송됩니다.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3% 박빙 승부 대 최소 15% 무슨 근거로인데 자, 내일 선거 여야가 예상하는 판세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지난 1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표심이 어떻게 변했나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여야가 보는 표심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먼저 현장을 누빈 서울시장 후보들 얘기입니다. 예. 여론조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승리할지 예측이 불허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2배, 3배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되고 또 지지 연설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죠. 이제 후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을 얘기한 것이고 당에서 얘기하는 예상 수치도 서로 전혀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3% 안팎의 박빙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소 15% 넘게 차이 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쪽 캠프의 판세 분석입니다. 네.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지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민주당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의힘 예측하고 비슷한데 민주당이 박빙으로 보는 근거는 뭘까요? 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부각이 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또 그동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던 이른바 샤이 진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네.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는 그대로인데 민주당이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박빙이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호영 대표의 설명입니다. 네. 많이 지는 쪽은 적게 지는 것처럼 하고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내일 지나면 누가 뭐 선거 전략상 거짓말을 했든 아니든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지지층,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를 밝히기 꺼려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샤이층이 꽤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여론조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 이른바 샤이 보수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샤이 열세 표심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열세 후보나 열세 정당의 표심은 늘 적게 나왔습니다. 대세에 편승하고자 하는 어떤 유권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정치뿐만 아니라 소비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가능성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 높은 걸 두고서도 지금 여야 해석이 전혀 다르죠. 네, 서울은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21.95%, 그러니까 역대 재보선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한 여야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두 후보의 얘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전투표에서 서울 시민은 박영선의 진심에 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거짓말과 무책임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는 걱정을 표에 함께 담아주셨습니다. 여론조사가 최근까지 있었던 그 추세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 부패, 이것을 심판하러 나오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으시는 거 아니실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해석들을 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 투표율만으로는 누가 유리한지 분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투표 연령대도 공개되지 않았고 어떤 계층이 투표를 많이 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선거 결과를 보면 어느 쪽 판세 분석이 맞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팀이죠. 화끈한 개막전 승리를 따냈던 SSG가 구단주의 이름을 딴 상까지 만들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기대보다 더 강렬했던 SSG의 개막전. 최정과 최주환이 홈런 2방씩을 터뜨리며 매진 사례를 기록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경기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펼친 정용진 구단주의 파격 행보는 경기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승리 수훈 선수로 최정과 최주환을 꼽아 자신의 이름을 딴 일명 용진이 형 상과 함께 한우 세트를 선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이후로 상장 받아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반응이 정말 핫했던 것 같아요. 종욱이가 나도 이제 고기 사러 열심히 해야겠다.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모기업의 지원이 부럽다. 선수들의 기분은 최고일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추신수 효과까지 더해 선수들에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신수 형이 우리 팀에 온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똘똘 뭉칠 수 있게끔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편 특별한 선물을 받았던 최주환이 오늘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6회 역전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폭력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쌍둥이 자매의 법률 대리인이 어제 구단을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폭로자의 주장 중 실제 하지 않은 일도 포함돼 있어 피해가 컸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기한 출장 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동호인 선수들로 구성된 남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서 강호 캐나다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올 시즌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된 세계 랭킹 225위의 팀 정영석. 어제 네덜란드전에서 첫 승을 거두더니 오늘은 세계 랭킹 4위 캐나다 팀을 만났습니다. 후공을 잡은 시밴드 마지막 샷을 남기고 8대9로 뒤져 패색이 짙은 상황. 하지만 스킵 정영석의 손을 떠난 마지막 샷이 상대 스톤 2개를 쳐내며 10대9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첫 국대 무대지만 저희도 세계 무대에서 통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내일스 중국과 스웨덴 경기도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완성한 팀 정영석은 소속팀도 없는 동호회 선수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실업팀과 계약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왔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이 국제대회 첫 출전이라 대회 전까지 랭킹 포인트도 없었던 무명의 팀. 강호 캐나다를 격파한 아마추어의 반란은 그래서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다 보면은 저희 지역에도 실업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2승 5패로 현재 11위. 내년 베이징 올림픽 티켓을 위해서는 14팀 가운데 6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남자 컬링 화이팅!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창단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뒀는데요. 나경복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펄펄 날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 계절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 등 서쪽 지방의 먼지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서풍을 타고 약하게 스모그가 들어와서요.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청 또 전북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륙 지방에서는 옅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퍼지면서 기온도 껑충 오를 텐데요. 단 해가 지면 공기가 금세 식어가죠.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6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새벽 동안에 중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집니다. 서울 8도, 대구 7도, 대전 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와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전국이 모처럼 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6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